주민들도 위하고 또 뭐 더불어 선거 운동도 겸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좋은 방법을 좀 따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안전, 시민의 생명,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선거는 그야말로 선거일 뿐이고 국민의 시민의 안전 앞에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고 다른 명분이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이 최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든 국회든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절대 맞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요번 그 선거에 사실 충남에서 보면 험지 중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구인데 그런 지역구에 이 앞서도 두 번 출마를 하셨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신발끈을 조이고 나서는 그 입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에 20대 선거에 출마를 했고 2018년에 보궐선거를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세 번째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4년 만에 선거에 3번 나가는 나름 진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늘 갈증이랄까 아쉬움이랄까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정말 진검승부를 좀 해보고 싶었다. 네. 근데 그 진검승부가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선거를 치면서 제가 뭐 낙선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밖에서 쳤자면 밖에서 뭐 탄핵의 열풍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고 도당위원장을 맡고 또 대변인을 맡으면서 또 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서 이제 제대로 좀 진검승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창수 후보의 그 말이나 그동안 행동이나 너무 겸손해요. 아 그렇습니까? 겸손합니까? 겸손해인데 네. 이번엔 정말 네. 과단성 있게 네. 쳐나가시길 바라고 아직도 이 사실은 상당히 신경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세 번째 승부를 좀 앞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양승태 도지사님하고 그렇죠. 제가 승부를 냈고 그 뒤에 윤일규 의원님하고 또 세 번째 또 다른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4년 만에 세 번을 치르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계속 바뀐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약간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좀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저는 굳이 뭐 네거티브나 이런 삐딱한 시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유권자에 대한 약간 오만한 행태일 수 있다. 누가 봐도 오만입니다. 예, 그러면 누구를 갖다 집어넣어도 자신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자기들이 잘해서라기보다 결국 여기 상황 아까 말씀하신 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때는 우리가 지지도가 좋으니까 누굴 넣어야 된다. 이거는 결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선거라는 것이 선택이라는 것이 결국 그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에 그 선택의 기준이 내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선택된다기보다 정말 지역에서 가장 유권자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이 지역의 사람들 민심을 얼마나 보살피고 얼마나 보듬을 수가 있고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는지 이런 이유로 선택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정치 행태다. 이번에 진검승부를 통해서 이걸 반드시 이창수가 좀 정확하게 뭐가 오만하겠지 오만함의 그 결과가 뭔지 한번 제가 꼭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천안방 유권자들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2년 만에 또 2년 만에 국회의원이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대변도 해보지 않고 자신의 그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분은 국회의원직을 버렸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뭐 당내의 결정이었다고 봅니다만 이 불과 1년 반 정도 좀 지난 거죠.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이창수 후보는 뭐좀 초지일관 한 길을 갔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물론 비록 시간은 12년을 기다리고 8년을 기다리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2016년 그리고 18년 2년 걸려 한 번씩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만큼 유권자들도 생각을 좀 많이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보다 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가장 우리이 이건 꼭 이제 지역 현안인데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현안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허락하신다 그러면 이번 선거의 성격을 좀 한번 규정해 보고 싶은데 네. 최근에 이 정부에서 말하는 거 보면 야당 심판론, 야당 견제론 이런 얘기를 프레임을 좀 만들어 나가는데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어떠한 선거든 그 정권의 중간에 치러진 선거는 그게 보궐선거든 재선거든 지방선거든 어떤 선거든 그 임기 내 중간에 치러진 선거는 평가와 심판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할 수밖에. 네. 전반기에 잘했으면 평가를 좋게 해주실 것이고 못했으면 정의 차이라고 해소를 들어주실 텐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를 평가하는 정권 심판 또는 정권 평가의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다시 여론이나 민심을 왜곡해서 야당을 늘 발목을 잡는 야당의 심판을 해야 된다, 견제를 해야 된다, 야당을 쳐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레임이야말로 얼마나 정량적인 프레임인지 아마 다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어떠한 선거든 우리 전 세계의 어떤 국가 시스템 중에서 어떠한 선거든 그 집권하는 그 중간에 치르는 선거는 무조건 중간 선거로서 평가와 심판의 기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유권자, 시청자들께서도 유념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저 야당도 잘못했다면 평가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현재 국가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상황에서 보면은 분명히 견제와 균형을 갖춰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4.15 선거에서는 분명하게 평가와 심판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민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지도자의 역할이 좀 우스갯소리 좀 하면 자치단체장, 도지사, 시장 도시들이 없으면 더 잘 돌아간대요 원래. 네, 없으면. 그렇습니까? 도지사가 좀 외국 출장 가 있으면 더 분위기가 좋아 잘 돌아간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는 한 번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첫 번째가 필요한 건 위기관리 때 필요합니다. 위기관. 우리 이때 지도자가 어떻게 위기 극복하느냐. 지도자의 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지도자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네.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목표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고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고 그것이 희망인데 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하는 지도자는 역사에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천안시를 좁혀보겠습니다. 천안시가 지금 충남의 GRDP 도민소득이 전국에서 울산에 이어서 2위를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아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2위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충남의 천안 아산 쪽에 있는 삼성 클러스터입니다. 그렇죠. 삼성 클러스터가 충남의 전체 도민소득을 총생산을 견인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거를 유치해올 때 당신도 누구라고 말씀드렸으면 충남도에서 어떻게 유치했는지 국장님 너무 잘 알죠. 정말 서기관을 삼성 지원 팀장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삼성 클러스터를 갖다 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에 이게 정말 성장 동력이 되는데 그럼 현재 천안의 성장 동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삼성의 주 동력이 고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유지해야 될 삼성의 기본적인 핵심 인프라들이 고덕으로 가는데 고덕의 초기 비용이 말씀드린 19조지 않습니까? 네. 19조면은 세종시의 초기 비용이 22조 6천인데 한 도시를 만들어서 엄청난 비용이죠. 이것을 뺏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지도자가 있고요.
굳이 삼성까지 안 가도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인가요? 그렇죠. 예. 네. SK 하이닉스야말로 삼성 이후에 제가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하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선물인지 뭔지도 사실 모르고 있었죠. 그렇죠. 여기 지도자들이 네. 뒤늦게 생생내기 위해서라도 동참했는데 결과는 이미 다 남아있던 결과였죠. SK 하이닉스가 부산되고 나서 당시 보도국 삼성을 유치하게 한 그 당시 도지사 김문수 지사를 하고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없지 않냐? 정말 니들 참 바보다. SK 하이닉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뒷붙이고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답답하다 당신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한 국가나 한 지역의 지도자는 단기, 중기, 장기에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되고 오직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모든 시민들을 하나의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 방향으로 여기서 바로 한 공동체의 삶의 질, 공동체의 수준, 공동체의 미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하여튼 이청환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쉬웠다. 저는 이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고 자처하면서 바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 비전이 실현 가능한 비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이 좀 제가 길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제가 그 지도자가 정치인이 부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비전 제시를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삼성 문제라든가 SK 하이닉스 문제 이거 굉장히 너무 잘하시죠. 예. 제가 처음 그 기사를 썼던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1995년도입니다. 저 처음 그 민선 도지사가 들어서고 95년도죠. 예. 그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오고 왔다가 소위 삼성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아산에 63만 평의 당시에 63만 평 부지에다가 삼성이 왔고 그 후로 계속해서 삼성이 이제 투자를 해왔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도자의 인식 차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가 향후 삼성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협조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SK 문제는 뭐 사실은 저는 좀 별개로 봅니다.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봐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건 법을 원래 그렇죠. 예, 법안기가 있죠. 원래 예.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금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아직 바꾸진 못하고 있어요. 그냥 SK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는 용인에다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예외 조항을 삽입해서 맞습니다. 그 예외 조항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정치권, 특히 이 비수도권 정치권에서 다연계 연대를 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소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그다음에 공장배치법에 대한 그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것을 한번 허용하면 앞으로 제2, 제3의 SK가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누구보다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도정도 국정 뭐 많이 경험을 하신 우리 이창수의 요구 아닙니까? 뭐 지금의 어떤 지금 현재 있는 후보보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맨 첫 상대였던 양승도 후보가 14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1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할 때의 그 경험보다 제가 볼 때는 이창수 예비 후보께서 그 도정 또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했죠. 그런 경우를 보면은 공명면에서 결국 짧다고 저는 감사합니다. 다만 누구는 국회의원이었고 누구는 이제 공무원이었고 그 차이였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당초에 천안 씨가 뭐 이 지역 현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천안시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남부터미널 문제가 있어요. 뭐 당초에는 천안시가 계획을 세워서 남부터미널 인전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뒤늦게 사실 그거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다 그 공약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가 느닷없이 남북통일화 이전에 대해서 시점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반대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남부터미널 그 예타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타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일단 보류 상태가 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자료를 좀 이렇게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 인프라 가지고는 그 예타 결과가 미래에 못 미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이게 가깝게 생각을 해봐도요. 지금 천안 소위 아라리오라고 하는 천안 복합터미널에 보면 그 당시에 거기에 건물이 섰을 때 다 망한다고 했었어요.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벌판에 딱 서 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상당히 그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그 일대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버스 터미널을 버스 이용객만의 터미널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혜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구나 이런 걸 봐가지고요. 하지만 지금은 터미널이 단순 교통의 기능뿐만 아니라 요즘 말하는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이 대세지 않습니까? 이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통이라는 인프라에 문화라는 것을 융합시켜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천안종합터미널입니다. 그렇죠. 현재 천안종합터미널에 가지고 있는 문화 인프라는 전 세계에 어디를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문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알든 모르든 그것들이 요인이 돼가지고 지금 저는 이렇게 사실 지금 천안종합 신부도의 터미널은 교통이 빠져나가고요 자체 기능이 남아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남부 터미널도 접근 방법이 좀 달리니다. 결국 이 남부 터미널이 이 남부 지역의 종합적인 교통과 문화와 예술과 유통이 융합된 한 컴플렉스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요. 약간 예타 기능은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제가 만약 남부터미널을 선택된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쪽 공간에 종합적인 복합 도시 인프라, 문화, 교통, 유통, 그런 뭐 쇼핑 모든 것이 망라된 한 그런 커뮤니티 하나가 만들어지면 아마도 이쪽 지역 남부 쪽 지역에 교통 편의는 당연한 거고요. 삶의 질까지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남부터미널은 예타를 가지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맞물려서 해주는 것이 맞다. 한번 좀 복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터미널 이전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재 있는 터미널을 이용하기에 교통혼잡도 이런 것 때문에 옮긴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간과하는 거예요. 예타에 이건 안 들어가잖아요. 현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통 이런 거는 따지고 앞으로 편익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물론 뭐 터무니없는 계획을 발표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건 당장에 현재 있는 시민들이 갖는 고통도가 있는데 그건 간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터미널 이전에 따른 편익만 계산하기 때문에 밀점 계산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그 인천에 있는 송도. 그렇죠. 송도요. 네. 송도 국제도시를 구성하면서 한동안 적자에 시달렸죠.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그 책임면 시장한테 그 책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에 시달렸는데 근데 갑자기 전환점이 생깁니다. 네.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 그 송도 지구에 외국 대학이 유치됩니다. 네. 외국 대학 유치가 되면서 송도가 완벽하게 바뀝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남부터미널 문제도 단순히 이용객 플러스 교통량 플러스 이렇게 해서 예타를 따지면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엔 20-30년 내로도 예타가 충족되는 예타가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학교 문제, 교육 문제, 교육 인프라, 말 그대로 문화, 예술 인프라,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융합, 콜라보레이션 시키면 저는 충분히 그 지역에 한 거점을 만드는 동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부터미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창수 위원장님과
예비 후보죠. 자꾸 얘기합니다. 예비 후보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네. 역시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지역적인 문제를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역시 뭐 반대면이시라 그런다면 몰라도 안목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예비 후보 같습니다. 칭찬같이 안 들리는 게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 지역 얘기도 조금 하면은 제가 늘 좀 안타까웠던 것이 불당동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네, 2만 3만 세대 중 3만 세대? 3만 세대 정도 예. 되는데 근데 그게 이게 78만 평인가 아까 이게 이제 저기하고 맞물립니다. 어떤 부분은 지역의 성장 동력하고 맞물리는데 그렇죠. 특별한 성장 동력이 있어야 인구가 유입되는데 이런 인구 유입 요건 없이 저렇게 대규모의 주택단지를 만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돌려막기가 됩니다. 그렇죠. 돌려막기. 그럼 인구가 4만 가구면 한 3인 가구에서 10만 정도가 인구가 일로 차야 되는데 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산 쪽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교육 인프라 때문에 대부분 쌍용동 그 일대에서 그쪽으로 다 유입이 돼가지고 다시 쌍용동 일대가 다시 공동화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이 도시의 주택 계획을 할 때는 이런 대규모 주택 계획은 역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하나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동 지역 이쪽이 공동주택, 이른바 아파트촌인데 아파트촌이 계속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주차 문제더라고요. 네. 아파트에 자기 산 집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데 아침에 나오면 주차 스티커가 벌금이 주차 이게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그 아파트 주차 문제를 말씀하면 과거에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 그 주차 비율이 0.54 정도 됐어요. 그렇죠. 한 대만 됐죠. 네. 네. 지금은 이제 한 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요. 두 대. 1 플러스 네. 알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면밀히 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럼 아파트 하나면은 일개 몇 단위 인구입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 한 단지는 행정구역상 면에 해당되는 일종의 커뮤니티거든요. 요 커뮤니티에서 요게 모든 기능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주차 기능이라든지 뭐 도로, 가로등, 기타 등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요것도 한 면에 해당되는 그런 그 행정구역인데 이 행정구역에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러면 꼼꼼히 보면 그런 가능한 아파트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현재 있는 면적에서 조금만 더 조정을 하면 그 시설을 조정하면 주차 타워 같은 거 있습니까? 공동타워. 예, 주차 타워 같은 경우를 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여전히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양육이나 보육의 문제는 여전히 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뭐 가칭입니다만 그 아이맘 센터 같은 경우를 아이맘 센터를 규모 있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동체로 소소하게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즉좀 애들 꼬마들하고 같이 어울려 줄 수 있는 어르신들 또 잠시 쉬고 있는 전문 인력들 이런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아이맘 센터 같은 경우를 아파트 단지에 하나 집어들면 이것이 자녀 교육 플러스 보육 문제, 양육 문제 플러스 인성교육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발행이긴 합니다만 이걸 실현하는 데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유사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역기능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보완해가지고 예. 그런 것 인프라를 집어넣는 관심이 좀 이게 있고요. 이제 보형 문제라든가 그런 주차 공간 문제는 그러니까는 보형 문제라든가 기타 주민 문화적인 차원에서 복합 커뮤니티 건물 복컴이라고 해요. 복컴을 지금 이제 세종시가 처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몇몇 그 도시들에서 복컴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천안도 아마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런 공간들을 미리미리 잡아놓고 하시면 좋은데 아마 그런 거를 법적 조치로 맞습니다. 가서 입법화 시키려면은 더없이 좋은 그런 점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아까 이제 입장문 때문에 좀 아, 시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그 지역 유권자, 그 주민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지금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전대미문의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들 안타까워하고 불안하고 있는데 우선 정말 건강 유념하시고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입니다만은 그 선거에 앞서서 이런 국가적 위기, 지역적인 어떤 이런 위기에 제가 정치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소소하지만 조금이라도 이 방역이라든지 유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방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저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할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치인이라도 유권자 앞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는 정치인, 유권자의 가슴 속에 가장 가깝게 들어와 있는 정치인이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고요. 그런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 바로 시민들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정치인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첫째도 건강, 둘째도 안전 유념하시고 함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우의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천안병 K1 예비후보 이창수 미래통합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은 충남 기자연합회, 천안 언론인연합회 회원사들과 공유하며 제작 및 배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